1950년 12월 4일 워커 중장이 미 8군과 국군에 평양 철수 명령을 내리지 않고 대동강을 배수진 삼아 방어선을 유지했다면 한반도의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실제 그해 11월 28일 도쿄에서 열린 메가더와의 극비 회의에서 미 8군 사령관 워커 장군은 제8군은 평양 북쪽에 방어선을 구축하고 평양을 방어 및 확보할 수 있다고 공식 보고했습니다. 메가더 역시 평양 방어를 강력히 희망하며 이를 승인하되 다만 국군 2군단이 무너진 우측면이 위협받아 부대가 고립될 상황에 처한다면 안전을 위해 후퇴하라는 재량권을 부여했습니다. 심지어 중국의 마오쩌둥조차 12월 2일자 전문을 통해 유엔군이 평양과 원산을 잇는 선에서 강력히 저항할 것이라 예상하고 중공군에게 진격을 멈추고 4, 5일간 휴식을 취하라는 대정비 명령을 내렸을 정도였습니다. 양측 지휘부 모두가 예상했던 이 대동강 방어선이 만약 군우리 전투에서 미 2사단의 붕괴라는 충격으로 허무하게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사수됐다면 어땠을까요? 확실한 건 한국전쟁 최대의 비극이었던 일사후퇴와 서울 제압락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시 무리한 남하로 보급선이 한계에 도달했던 중공군 제13병단은 대동강 전선에 완전히 묶였을 것이고 공산 치하를 탈출하려는 안주, 정주, 선천 지역의 수십만 이북 난민들은 대동강 하구의 진남포항으로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서해에서 흥남철수를 능가하는 대규모 서해판 대철수 작전이 전개되며 전선은 고착화됐을 것입니다. 오늘날 북한 전체 인구 중 황해남도 약 230만 명, 황해북도 약 210만 명 외에도 대동강 이남 지역과 동평양 일대에 약 250만 명, 원산을 비롯한 북한 강원도에 약 150만 명까지 합산하면 약 840만 명의 인구가 고스란히 한국으로 편입됩니다. 다만 이 수치는 현재 북한의 낙후된 경제, 의료, 식량 사정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만약 이 지역이 처음부터 한국의 통제를 받았다면 생활 수준, 영유아 생존율, 경제 성장 등의 영향을 받아 실제 인구는 지금보다 더 많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로 비춰보면 오늘날 한국의 인구는 6천만 명을 크게 넘어섰을지도 모릅니다. 이는 단순히 인구 증가를 넘어 한국 경제의 내수 기반 자체를 더욱 키우는 결과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영토도 마찬가지입니다. 휴전선이 더 북쪽에 형성됨으로써 한국의 영토는 현재보다 약 32% 넓어진 13만 3천 제곱킬로미터로 확장됩니다. 황해도가 확보되면서 태안반도와 옹진반도를 잇는 경기만은 사실상 한국의 내해가 되고 동시에 서해의 해주항과 동해의 원산항을 통해 동해와 서해를 연결하는 새로운 물류축이 형성됐을 것입니다. 국토의 공간 구조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휴전선이 대동강과 원산까지 올라갔다면 서울은 지금의 약 40km 거리보다 훨씬 후방에 위치하게 됩니다. 장사정포 위협도 크게 줄어들어 수도권의 안보 환경은 지금보다 안정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동시에 새로 확보된 넓고 평탄한 황해도와 대동강 이남 지역은 새로운 개발 기회를 제공했을 것입니다. 서북부 평야지대에 대규모 주거단지와 공업지대가 들어섰다면 서울과 경기의 인구가 지금처럼 더 집중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에 개성 역시 접경 도시가 아니라 수도권 북부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서울, 해주, 평양 남부를 잇는 교통의 요충지가 되면서 오늘날 수도권은 지금보다 훨씬 넓은 생활권으로 발전했을지도 모릅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변화는 지중해의 섬나라 키프로스의 수도 니코시아처럼 평양도 분단 도시가 된다는 점입니다. 중심부의 폭이 약 500m에 달하는 대동강은 평양 시내를 가로지르고 있는데 현재의 평양역, 인민대 학습당, 김일성 광장 등의 시설이 있는 대동강 북부 지역은 북한이 장악하고 남쪽의 선교구역과 낙랑구역 일대는 한국이 통제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20세기 냉전을 거치며 평양은 현재의 대성동과 기정동처럼 남북이 서로의 체제를 과시하는 휴전선이 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휴전선 그 자체도 주목해야 합니다. 현재 휴전선은 산악지형을 따라 구불구불하게 250km나 이어져 있어 DMZ와 민간인 통제 구역으로 묶인 면적만 해도 엄청납니다. 반면 가상의 대동강과 원산 라인은 한반도의 가장 좁은 목을 지나기 때문에 휴전선의 길이가 지금보다 짧아져 군사구역으로 묶인 면적도 다소 줄어들 것이고 경계에 필요한 병력과 비용도 지금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1950년대 한반도에선 전력의 90%, 중공업 시설의 80%가 북한에 집중되어 있어 한국은 미국의 원조에 의존하던 빈국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동강을 사수했다면 당시 일제의 핵심 군수물자 조달 기지이자 겸이포로 불리던 황해도의 송림제철소를 활용했을 것입니다. 이는 포항제철을 1970년대 영일만의 불모지에서 지을 필요 없이 1950년대 전후 복구 시기부터 자체 생산한 철강을 국토 재건과 인프라에 바로 투입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호남 평야와 맞먹는 연간 수십만 톤의 쌀 생산이 가능한 황해도의 재령 평야, 무연탄이 풍부한 강동지구와 강서지구 일대의 평남 남부 탄전도 초기 경제 성장기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줬을 것입니다. 또한 서해 북방 한계선이 더 북상함으로써 기존의 서해 오도는 완전한 후방이 돼 연평도 포격 등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는 하구는 중립수역에서 벗어나 완전한 개방이 이루어져 서울은 단순한 내륙 수도가 아니라 서해와 직접 연결되는 항만 기능까지 갖춘 도시로 발전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처럼 북한이 임진강 상류를 장악하면서 발생하는 환강댐 무단 방류나 수자원 통제 문제도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북한 입장에선 인구의 3분의 1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국토의 핵심인 평양 남부와 황해도 곡창지대를 모두 상실하게 됩니다. 그 결과 남은 영토는 자강도와 양강도, 함경도를 중심으로 한 북부 산악지대의 비중이 훨씬 높아졌을 것입니다. 정권의 존립 자체는 유지하더라도 지금보다 훨씬 취약한 체제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체제 선전의 핵심인 평양을 완벽히 장악하지 못해 정권의 정통성은 실제 역사보다 훨씬 약했을 것이고, 김일성 이후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도 이루어졌을 것인가는 의문입니다. 중국의 냉전적 계산도 완전히 달랐을 것입니다. 중국은 한반도 전체가 자본주의 진영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대규모로 참전했습니다. 만약 전선이 대동강에서 멈췄다면 중국은 자국 국경인 압록강과 한국 사이에 안보적 완충지대가 좁아졌다는 사실에 훨씬 큰 안보 부담을 느꼈을 것입니다. 냉전 시기 중국은 남은 북한 지역에 대한 군사적 영향력을 지금보다 훨씬 강화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당수의 병력을 장기간 주둔시키며 사실상의 전략 완충지대로 관리했을 수도 있습니다. 역사에 만약은 없지만 1950년 12월 대동강 전선에서 내려진 결정은 한반도의 운명을 갈라놓은 순간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만약 유엔군과 국군이 대동강과 원산을 잇는 방어선을 지켜냈다면 한국은 더 넓은 영토와 많은 인구, 풍부한 산업 기반을 갖춘 국가로 성장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서울의 안보 부담은 줄어들고 한반도의 경제와 도시구조 역시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휴전선이 북쪽으로 올라간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축소된 북한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개입은 더욱 강해졌을 것이고, 한국은 지금보다 훨씬 가까운 거리에서 중국과 대치했을지도 모릅니다.